저는 만으로 70을 앞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임에도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겪어왔던 기가 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30년은 넘은 낡은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부모님과 나 그리고 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끼니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은 뭘로 배를 채우나. 사내 진미가 차려진 밥상 앞에 서면 전 지금도 엄마의 한숨 섞인 말과 가난에 찌들어 망연자실했던 표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가난은 참으로 무섭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무섭게도 몸에 배이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가난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이 일 저 일 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건물 건설하는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일용직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용직도 잘 안 나가면서 엄마 보고 돈 벌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어요. 이런 가난하고 나쁜 남자와 사는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가장 역할도 못하던 아버지는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출한 뒤로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며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엄마 얘기로는 아마 어디서 도박하다가 사채 빚을 잔뜩 졌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도망간 것 같다고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버러지 같은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자 셋뿐인데 그 아저씨들이 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화성시의 어느 마을에 데려갔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살게 되었어요. 화성으로 이사 온 뒤 엄마는 파출부 일이던 농사 일이던 잡히는 대로 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억척스럽게 일하셨지만 살고 있는 방 월세도 내기 빠듯해서 나와 언니는 대학을 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언니는 중학교만 마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공장에서 번 월급으로 도와준 덕분에 여상까지는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집 주변에 있는 어떤 건설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갓 20살 된 여자애가 첫 직장으로 건설 회사를 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회사라고 하지만 사장부터 일하는 직원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말투도 거친 것이 딱 깡패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소새끼, 돼지새끼 해가며 쌍욕을 퍼붓고 심할 때는 직원들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곳에서 유일한 여직원이었던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받은 월급으로 엄마와 생활해야 하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꾹 참고 다녔어요. 하지만 매일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제게 읍사무소로 가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며 저에게 서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읍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 공무원에게 말했어요. 여기 옆에 상주 건설회사 직원인데요. 사장님이 이 서류 발급받아 오라고 시키셔서요. 제가 내민 쪽지를 본 공무원은 난처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들고 와서 발급받아야 해요. 회사 경리라고 막 주면 제가 상사한테 큰일 납니다. 사장님 보고 직접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저 이 서류 꼭 가져가야 해요. 안 그러면 사장님이 진짜 심하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절 때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전 사장님이 시킨 일을 직원이 제대로 안 해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사정했지만 이 사람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은 먹었어요? 배 안 고파요? 내가 칼국수 한 그릇 사줄게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말인데 왜인지 모르게 저는 울음을 멈추고 그 공무원을 따라갔습니다.
걸어서 20분 되는 거리에 있는 한 허름한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단골집이었는지 식당에 들어서서는 두 그릇이요? 하고 저를 창가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왜 처음 본 저한테 국수를 사주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따뜻한 거라도 먹고 나면 배포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이거 먹고 회사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깡패 같은 데서 더 이상 일 못합니다. 그만둘게요. 하고요. 절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해서 돈 벌어야 해요.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라 절박하다고요. 그럼 내가 취직시켜줄게요. 거기 회사 어리고 착한 여자 경리들 갈아치우기로 유명해요. 월급도 아마 안 줄걸요? 제가 근무하면서 지켜보니 보통 나쁜 데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와야 해요. 그럼 정말 저 취직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칼국수 두 그릇을 가져와 탁자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렇다니까. 엄마, 여기서 직원으로 이 아가씨 어때요? 엄마? 그 공무원은 칼국수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요? 그랴, 네가 좋은 아가씨라고 데려왔을 낀데 함 시켜보지 뭐. 세상에나, 그 공무원은 칼국수집 아들이었고 그 사람 덕분에 전 그날로 칼국수집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칼국수집은 이 동네 토박이 분들은 다 아는 전통과 손맛으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부부끼리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 늘 아저씨가 면을 수타로 뽑아내고 아주머니가 개운한 육수 국물을 빼서 칼국수를 말아줍니다. 특히 점심때는 손님이 많아서 가게 문 밖으로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어요. 메뉴라고는 칼국수와 만두뿐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처음 칼국수를 먹었을 때 쫀득한 면발에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죠.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디 놀러 가면 그 지역 유명하다는 칼국수 집을 가보곤 한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맛은 지금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칼국수 가게는 바빴지만 사장님 부부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껴고 챙겨주셔서 힘든 줄 몰랐어요. 퇴근할 때 아주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랑 언니랑 같이 묵으라 하시고는 꼭 칼국수랑 만두를 챙겨주셨어요. 그 공무원 덕에 좋은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공무원 남자는 일주일에 너댓 번은 칼국수집에 와서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혼자 와서 먹고. 공무원 아저씨, 자기 집이 칼국수집이면 어릴 때부터 엄청 먹었을 텐데 안 질려요? 하나도 안 질리는데. 너무 맛있어서 매일 오고 싶은걸. 그리고 나 아저씨 아니야. 25밖에 안 먹었으니 앞으로는 오빠라고 불러. 네 칼국수는 이제 질려서 안 먹는다며. 왜 요사이 맨날 가게에 오는 걸까? 아마 말이 때문이겠지? 그 공무원 아저씨는 제가 보고 싶어서 칼국수집을 자주 찾았고 그런 아들을 보는 아주머니는 놀려대면서 흐뭇해하셨습니다. 말이니 어려갖고 멀멀할 줄 알았더만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도 야무지고 똑똑한 것이 딱 며느리 삼았으면 싶네요. 이렇게 사장님 네 분이 절 며느리로 점 찍으며 이뻐해 주시고 그의 아들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우리가 결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1살에 읍사무소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제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죠. 다만 언니와 엄마랑 같이 살던 단칸방에서 나와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사시는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일까요? 우리 친정집과 시댁은 서로 가까워서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자주 쳐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우리 친정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챙겨주는 가까운 사이가 되셨어요. 툭하면 친정엄마는 칼국수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고요.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받으신 적 단 한 번도 없이
늘 따뜻한 칼국수와 만두를 내어주셨어요. 참 고마우신 우리 시부모님.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저에겐 시댁 스트레스라든가 싸움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바라실 텐데 딸이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은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은 딸이 더 귀하고 보배라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걸?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들 손주 타박 없이 태어난 손녀딸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떡두꺼비 같은 튼실한 아들 손주를 낳아드렸죠. 네가 참 복덩이다 야. 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넌 아들의 딸에 아주 100점이구나 야. 아기를 낳고 키울 때가 되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칼국수집에 나오지 말라며 다른 여직원을 바로 뽑았습니다. 전 틈틈이 가게 일을 돕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은 한상코 애기들 키우는데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가게에 못 나오게 하셨어요. 칼국수집은 후일에 문을 닫을 때까지 처음 가게를 열었던 허름한 2층짜리 간이 건물에 늘 있었습니다. 감칠맛과 시원한 국물로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장사가 잘 되었던 만큼 시부모님은 저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게 소득으로 번 돈을 은행에만 저금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한 저는 끈질기게 시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손주들까지 교육 제대로 받고 살려면 은행 이자로는 부족해요. 안정적인 부동산을 지금 사놓으시면 나중에 손주들까지 모두 집 걱정, 생활비 걱정은 안 하실 수 있거든요. 내는 평생 그리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다. 고마, 네가 그럼 맡아서 해볼래? 시부는 그날로 가게로 얻은 소득을 제가 관리하라고 하시며 가게 재산을 모두 맡기셨어요. 저는 칼국수집 근처에 부동산 하는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이 사장님은 칼국수집의 오랜 단골이기도 하셨는데 그간은 좋은 땅이 있다고 사라고 권해도 시부는 요지부동이셨다네요. 너네 시아버지가 치아라, 내는 그런 데 관심 없다. 그저 평생 명바를 뽑는 돈으로 먹고 살 끼다. 하고 내가 권하는 투자에는 관심도 안 보이던 양반인데 아주 똘똘한 며느리가 들어왔구만. 사장님은 칼국수집 옆 동네가 언젠가 아파트촌이 될 거라며 평당 10만 원도 안 하는 밭을 사더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100%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덥석 살 것이 아니라 추천해주는 지역을 직접 조사해보니 정말 언젠가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가 맡기신 돈 대부분인 5억으로 몽땅 그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땅들은 현재 산천벽해에서 아파트가 꽉 들어찬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땅은 매수한 지 7년 만에 10배가 넘게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 건설사에 팔 수 있었습니다. 양도할 때 세금이 좀 높았지만 세금을 피하지 않고 모두 냈음에도 50억은 넘게 벌었으니까요. 그때 번 돈으로 시부모님이 하시는 칼국수집 건물을 새로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시부는 허름한 식당에서 먹는 멋도 맛이다 라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시부모께서 열심히 칼국수집으로 버신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하니 우리 집의 재산은 꽤 커지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 살던 가난한 여자아이가 중년 나이에 부자 소리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모두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만난 덕이고 저의 안목으로 일군 결과였습니다. 난 이제 평생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까지 못 해본 것 다 해보면서 인생을 즐겨보자. 행복에 젖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던 그때로부터 2달 뒤 우리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46세의 창창한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그때는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기상이 좋지 않은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늘 지나가던 길의 하천이 일주일 넘게 내린 비로
수위가 아주 높았고 그게 범람한 지경이었죠. 남편이 하천 주변의 공사장을 지날 무렵 공사장에 쌓여있던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남편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던 건강한 내 남편은 그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공사장 현장에 가보았을 때 그곳에서 흰천으로 덮여있는 시신항구가 덜렁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던 그냥 누군가의 시신처럼 놓여 있었지만 그게 내 남편이라니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이미 1시간은 지났을 거라는 구급대원의 말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만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 병원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제 병상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내 아들딸이 있었고 시모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악몽을 꾼 것 같아요. 우리 그이는요? 애들 아빠 어디 있어요? 아이고. 시모는 제 물음에 답도 못하시고 그저 목 놓아 울고 계셨어요. 아, 그 광경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전 아들딸을 키우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바삐 살았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남편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죠. 제가 그저 권 씨라고 부르는 남편의 후배가 있어요. 권 씨는 어릴 때 저만큼이나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체격이 탄탄하고 싸움을 잘해서 고등학교 때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조직폭력배 집단에 들어가기도 했대요. 이 후배가 안타까웠던 나머지 내 남편은 생활비를 주고 학자금을 빌려줄 테니 대학을 가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귓등으로 듣던 권 씨는 남편이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모습에 감동하고 개가천선했어요. 남편이 준 학자금으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나서는 현재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늘 남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은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천하의 고아인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은 남편과 저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주변 동네에서 살면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이랑 상가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여자로서 하기 힘든 부분은 권 씨가 도맡아서 처리해주고 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경황이 없던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해주었고 집안에서 남자가 필요한 일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된 이후에 제 돈을 노리고 달라붙는 많은 인간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권 씨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된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특히 맏딸은 저에게 의지가 될 만큼 든든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속 한 번 안 썩히고 공부를 착실히 하더니 연세대에 합격을 해주었어요.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을 공부했고 1차, 2차 시험을 붙어서 당당히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참 깊은 아이라 엄마인 저는 지금까지 딸과 중요한 일을 상의할 만큼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일은 우리 딸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애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참 답답하죠.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28살 때부터 혼자 살고 있답니다. 엄마가 재산이 꽤 많은 것을 아는데도 지 자취집을 구할 때 제 도움을 거절하고 월세를 스스로 벌어서 내고 있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가 좋을 대로 다 쓰시고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자식들에게 괜히 퍼주지 말고요. 그래도 제가 딸 하나는 번듯하게 잘 키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좋은 혼처를 아시면 우리 딸과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시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시부는 현재 9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몸도 정정하시고 정신도 멀쩡하십니다. 조금씩 저나 아이들 이름을 망각하시는 치매 증상은 있으시지만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이 세상을 뜨고서 시부는 생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칼국수집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와 함께 칼국수집을 하며 지내다가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치매를 3년간 겪으셨지만 다른 지병을 앓거나 사고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시모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는 시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본인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손주 며느리까지 본마당에 내가 더 무슨 효도를 바라겠느냐. 내 몸 하나는 내가 챙기다가 세상을 뜰 기다. 시부는 경기도에 있는 좋은 요양원에 가셨거든요. 그곳은 시부의 친구 몇 분이 이미 입소해 있었는데 2,000평 규모의 넓은 잔디 정원을 갖추고 1인 1아파트 체제로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어르신들 불상사에 대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 상주해 있고 뷔페식 식사가 때마다 나오는 아주 좋은 시설로 유명했죠. 시부는 칼국수집을 하며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이곳에 입소하느라 사용하였고 남은 10억 정도를 제 앞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부가 요양원에 입소하신 뒤로 저는 못해도 한 달에 2번씩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 시부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 식구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이 향한 곳이 있다면 바로 아들놈이었죠. 둘째 아들은 누나만큼 야무진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착실하게 자라주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름이 낯선 어떤 증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도 참 장하다며 전 기뻐했고 아들에게 축하 선물로 국산 중형차를 뽑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번 집에 와서 절 볼 때마다 회사 다니기 힘들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35살도 되기 전에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퇴사하고 금세 다른 직장을 잡겠거니 했지만 아들은 그 이후로 집에서 백수처럼 있습니다. 31살에 입사하고 겨우 4년도 채 못 다닌 거죠. 무슨 주식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서 집에서 주식을 하는 모양인데 그걸로 돈을 잘 버는 거면 왜 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준 아파트도 제 돈이었고 이날까지 아들네 가족의 생활비는 모두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제 속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저 조금 답답하기만 한 자식일 뿐이고요. 제 속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뒤에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때 처음 며느리를 보고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얘의 눈빛이 어둡고 무겁고 왠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제가 관상과는 아니었지만 인상만으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처음이라서 좀 염려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에 눈빛이 번득번득하는 게 있었고 말끝이 매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만으로 사람을 지레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부정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며느리와 이야기해보았어요. 며느리는 방송국,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 컴퓨터 쪽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특수효과 등 입체 영상이나 도형, 공간, 자막, 그림 등을 설계하고 표현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이미지를 고안하여 제작된 이미지를 인터넷 화면상에 올리죠. 그리고 방송, 영화 또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들이 구성한 내용, 즉 입체 영상이나 특수효과, 자막, 그림 등을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영상 속에 표현하는 일을 한답니다.
배움이 짧은 저는 며느리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똑똑해 보여서 첫인상에 걱정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도 자기 확신한 일을 하는 모습이 똑부러지고 좋아 보였죠. 며느리의 친정집이 대단한 학벌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댁은 여수에서 백반집을 하면서 며느리 애와 그 밑에 남동생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칼국수집을 하셨던 우리 시부모님이 떠올라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애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서 유명한 칼국집을 하셔서 남편도 키우시고 나와 아이들도 덕을 많이 봤어요. 지금 재산도 다 그분들이 버신 돈을 기초로 쌓은 것이니 말이에요. 식당을 하시면 아이들을 키우신 사돈댁 어른들도 존경스러운 분들 같네요. 아, 오빠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부자시라고. 솔직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는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물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겪어본 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나 욕심쟁이들이 보이는 것이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제가 며느리에 대해 느낀 기분 때문에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아들은 결혼하고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지가 버는 월급으로 둘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서 해방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들 월급 300만 원 남짓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며 며느리는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용돈으로 50만 원씩 주고는 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들 손주를 낳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머님, 가사 도우미 월급에 애기 교육비 등등 돈 들어갈 때 투성이에요. 이제 그이 월급으로는 너무 빠듯해요. 좀 더 보내주세요. 너희들 올 때마다 내가 50만 원씩 주고 있지 않니? 그리고 지난달에는 냉장고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 사드렸지. 무슨 냉장고를 3년만 쓰고 새 것으로 바꾼다니? 그게 자꾸 고장이 나지 뭐예요? 아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전 매달 며느리 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0만 원, 급기야 아들이 실직한 뒤로부터는 5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손주 영어 유치원 학원비 130만 원도 제 카드에서 꼬박꼬박 닮아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외식 시켜주고 장봐서 소고기랑 과일들, 반찬까지 지네 집에 가져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이고, 원래 집에서 노는 백수들이 더 돈을 많이 쓰는 법이야. 시간 많으니까 놀러 다녀야지. 또 놀러 다닐 때는 돈 안 드나? 열심히 일하는 그 세무사 딸처럼 바빠야 돈 쓸 시간도 없고 괜한 데 신경 쓸 여유도 없는 거지. 그 아들이랑 며느리는 일 좀 시켜야겠네. 친구 말이 이치에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애들에게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끝에 갖고 있는 건물들 중 사당동에 있는 원룸 12세대 건물을 관리하라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못해도 한 달에 600만 원은 되는데 그걸 너희들 생활비로 쓰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애들이 건물이랑 세입자들을 관리하면 나중에 다른 건물도 증여해줘야겠다고 믿고 맡기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으로 사당동 세입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물 내부 청소도 안 하시나요? 요즘 너무 지저분해요. 아니, 주차관리 시스템 고장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관리 좀 해주십시오. 202호 세입자인데요. 하수구가 역류해서 욕실을 못 쓰고 있는데 몇 번을 고쳐달라고 연락해도 관리자가 그냥 쉽네요.
열받아서 이달 말까지만 살고 나가버리겠습니다. 아들에게 건물을 맡긴 지 석 달도 못 넘기고 세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니 전 할 수 없었죠. 결국 다시 원래 일을 맡겼던 전 건물 관리자에게 다시 부탁을 했어요. 월세 수입은 모두 지들 몫이라고 했건만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하다니 정말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요. 하지만 직업 없이 저러고 집에 놀고 있는 아들과 그 처자식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전처럼 600만 원씩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문제는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제가 주는 생활비에 불만이 없고 그저 스트레스 받으며 직장 다니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안분지족의 자세로 사는 아이예요. 집에서 게임하거나 헬스랑 골프 치는 취미생활 정도일 뿐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고 다니는 애도 아니고요. 제가 주면 주는 대로 만족하며 생활비를 받는 아이예요. 헌데 며느리에는 매번 돈이 부족하다며 울상이고 저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선수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그리 뻔뻔하게 돈을 타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돈을 뜯기는 제가 등신이겠죠. 며느리는 이전에 했던 프리랜서 일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테지만 시어머니가 좀 넉넉하니까 슬슬 일을 줄이더니 아이 핑계를 대고 일을 그만두고 여지까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울 때도 제가 베이비시터나 가사 도우미를 보내줘서 여느 집 여자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 딸도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살피지 않은 것 같은데 며느리는 말로는 고맙다고 해도 왠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제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절 생각하는 척 부드러운 척 말하고 포장하려고 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중간중간 잠깐씩 욱하는 매서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들키고는 합니다. 손주가 이제 막 말문이 트였던 어렸을 때 명절마다 와서는 뜬금없이 제게 할머니, 저도 건물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건물을 알겠어요. 한번 보니까 며느리가 저 뒤에서 손주에게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얼른 할머니한테 가서 건물 주세요 하고 애교 좀 부려봐, 응? 이렇게요. 그저 농담이려니 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러니 며느리의 속셈이 뭘까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얼굴에 잔뜩 그늘이 진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이 났어요. 어제 집에 깡패같이 생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와이프가 사채빚을 진 모양이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와이프가 집에 오자마자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실토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치시고 백반집을 하기 어려워져서 친정집에 생활비를 2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대. 게다가 병원비랑 이런저런 일로 와이프 이름으로 은행에서 6천만 원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지니까 사채 빚까지 졌다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너네 애 학원비 보내주고 따로 생활비 600만 원씩이나 보내는데 아무리 지네 친정집에 200만 원을 보내도 그렇지 왜 그렇게 돈을 빚을 져? 응? 마누라가 그동안 엄마가 300만 원씩만 보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동안 300만 원을 지가 삥땅 쳐온 거야? 미치겠네. 엄마, 나 이 여자랑 이혼해야 할까 봐. 사채업자들이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혼은 중대한 문제야.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내가 며느리랑 따로 얘기 좀 해보마. 저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고 창피해하며 사과를 연신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 친정집이 너무 힘드셔서 저희 생활비를 좀 떼어 보내드린 것은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그 거액의 대출은 또 뭐냐? 너랑 아들 다 직업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생각으로 빌려? 대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애기랑 남편까지 무슨 해코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빌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네가 책임져야지. 또 내 돈으로 해결 보려고 해? 게다가 내 아들과 손자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게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며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맏딸만 떠올랐어요. 제 얘기를 들은 딸은 좀 생각해보겠다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동생이랑 올케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성인인데 내가 시누이랍시고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올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네요. 돈 관리도 그렇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친정에게까지 퍼졌다고 하니 더 믿을 수가 있나? 아무래도 올케가 속으로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캐봐야겠어요. 엄마, 우리 작은 일 하나 벌여볼래요?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엄마가 치매가 온 것처럼 가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치매 노인의 연기는 저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모도 친정엄마도 치매를 겪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 시부도 약간 치매 증세가 있으세요. 치매란 이렇듯 주변에서 흔히 보는 모습들이고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제가 알고 있는 치매 증상 중에서 몇 가지 행동들을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 TV 볼륨을 아주 키웠습니다. 시끄러워라. 어머님, 평소에도 이렇게 TV를 크게 틀어놓으세요? 네가 듣기엔 크냐? 난 이 정도는 되어야 들을만 하는걸? 어머님, 이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아주 소금을 들이부으셨네. 아유, 요즘 내가 이런다. 영 음식간을 못 맞추겠네.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하면 늘 자다가 깬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그래. 전화했냐? 어머님, 또 주무셨어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주무시고 계시네. 오후 4시인데 언제부터 주무셨던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잤더라? 기억이 안 나네. 원래 나이 먹으면 잠이 많아지는 게야. 너 지금 시어머니 잔다고 무시하냐? 무시라뇨, 어머님. 갑자기 화를 내시고 어머님답지 않게 요즘 왜 그러실까나? 이런 연기를 몇 주 하고 나니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정상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 진짜 이상해요. 지난번엔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낮잠을 주무시질 않나. 당신 이름도 가물거린다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치매 오신 거 아닐까? 설마 엄마 나이가 이제 막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으니 아들은 절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노인성 치매는 검사상 나타나지 않아도 뇌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어머님처럼 치매 행동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상태로 약물 처방은 필요하지 않으니 집에서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의사의 말이 당연했죠. 전 지금 진짜 치매가 온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혼자 집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니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을 번갈아가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한 아이들에게 고맙고 한편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점점 아들은 매일 오던 횟수가 줄어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횟수가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점점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이다. 전에는 싹싹하게 와서 어머님 하고 방긋 웃으며 얘기하던 애가 저에게 지시나 명령 외에는 말도 안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왜요?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식사, 빨래 대부분은 가사도우미가 와서 해줘서 며느리가 절 그리 챙겨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들한테 건물도 증여해주고 이날까지 자기들 생활비를 모두 내준 어미입니다. 어릴 때 키워준 공은 없는 셈 넘겨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애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받은 적도 없고 생색도 안 냈어요. 돈 좀 있는 부모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치매에 걸린 나를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속상해서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 딸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난 교활한 올케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엄마, 우리 연극의 클라이막스로 달려가야겠네요. 제목은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저 엄마 돈에 욕심내는 철부지인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새끼인지 우리 이번 기회에 시험해보자고요. 딸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점점 더 저는 치매에 걸린 노인인 척 연기를 해서 앞뒤 분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었는가 친정 부모님 묘소에 꼭 가보고 싶다고 아들을 졸라대라는 거죠. 그럼 엄마의 치매가 심해진 걸 알게 된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 평생 이렇게 연기를 해보기는 처음이라 가슴이 벌렁벌렁했지만 왜인지 한편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결국 딸의 말대로 치매 연기의 절정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전 아들 며느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되어 그런가. 요즘 자꾸 친정엄마랑 너희 아빠가 꿈에 나타난다. 강원도에 있는 우리 친정엄마 묘소랑 너희 아빠가 있는 추모원에 꼭 좀 가봐야겠다. 니들이 나 좀 데려가다오. 아이처럼 징징대기도 하고 홀쩍대며 울기까지 했어요. 이러기를 8일 만에 아들 부부는 제 상태를 확인하러 집에 왔습니다. 아니, 아저씨랑 아줌마는 누구예요? 나 엄마 보고 싶단 말이에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아들 내외를 못 알아보는 아이가 된 듯 굴었습니다. 제 모습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한 얼굴로 제 앞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큰일이네. 우리 엄마 진짜 치매가 왔나 봐. 그리고 계속 묘소에 가자고 저렇게 조르시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모시고 가야겠다. 며느리는 아들 말에 눈을 굴려대면서 생각하더니 여보, 이번 주에 골프 약속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내일 내가 모시고 강원도 묘소에 다녀올 테니 걱정 마. 이렇게 말한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차로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서울역에 가는 겁니다. 아마 기차를 타고 저를 강릉까지 데려갈 모양입니다. 가는 기차에서도 전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노인네가 아이처럼 이야기하니 주변 승객들이 힐끔거리고 쳐다봤지만 전 치매에 걸린 노인이어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릉행 기차가 둔내역에 정착했을 때 며느리는 다 왔다면서 내리자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여긴 강릉이 아니라 둔내인데 왜 여기에 가는 거지? 했지만 모르는 척 따라 내렸습니다. 내려서 처음 와보는 둔내역 앞에서 전 두리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얘는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며느리는 낯선 둔내 마을의 한 편의점 앞에 섰어요. 노인네, 여기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대로 골라봐.
전 과자랑 흰 우유를 골라서 내밀었고 며느리는 그것을 계산한 뒤 편의점 앞 의자에 절 앉혔어요. 여기에서 이 간식들 먹고 있어. 난 잠깐 일 좀 보고 금방 올 테니까 말이야. 나 따라오지 말고. 전 잔뜩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간식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죠. 네 년이 귀엽고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가버린 며느리가 돌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나와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내 전화 한 통만 씁시다. 사장님은 제게 딱한 사정에 놓인 노인으로 여기고 얼마든지 전화를 쓰라며 가게에 전화를 내주었어요. 딸에게 며느리의 짐승만도 못한 짓을 알리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여서일까요? 일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다른 한 사람, 권 씨였습니다. 그래, 권 씨는 내가 믿는 또 한 사람이었지. 신호음이 얼마 울리지 않아서 바로 권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 씨, 나예요. 희진애미. 아니, 형수님이세요? 거긴 어디길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시는 겁니까? 권 씨, 나 좀 데리러 와줘요. 여기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편의점 사장님이 전화를 이어받아서 권 씨에게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미 저녁 시간이 되어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쯤 저 멀리에서 권 씨가 보였습니다. 잔뜩 놀란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린 채로 권 씨가 왔습니다. 형수님, 왜 여기에서 이러고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거예요? 권 씨를 기다리면서 난 내 인생을 돌아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키운 걸까? 어쩌다가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게 된 걸까? 권 씨, 글쎄 며느리가 날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고 모르는 기차역 근처에 버리고 갔지 뭐요. 그러고 권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권 씨는 제 옆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날까지 형수님이 지들 걷어먹여 살려줬는데 자기 남편의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법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답니까? 내가 그 여자를 가만 안 두겠소. 형님이 하늘에서 이걸 보면 피눈물 흘리실 거란 말이요. 권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추운 바깥바람에 오래 있었더니 몸이 으슬거려서 집에서 쌍화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혹시 배마리 씨 되십니까? 실종 신고를 받고 왔는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실종 신고요? 누가 제 실종 신고를 했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하셨어요. 아까 오후 3시경에 그럼 실종된 것이 아니셨군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일부러 내버리고서 마치 실종된 것처럼 가장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내 인연을 어찌할꼬. 경찰 양반, 사실 며느리라는 애가 나를 강원도 기차역에 버려두고 왔어요. 이런 경우 혼내줄 방법이 없겠어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 존속유기라고 해서 형법 271조에 의거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경찰관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꼭 좀 처벌해 주십시오. 늙어서 버려지고 나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생활비 주면서 자식같이 보살펴준 며느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다음 날 저는 경찰관과 동행해서 며느리가 있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나를 본 며느리는 손을 벌벌 떨면서 놀랬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그동안 내가 치매 걸렸다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시어머니인 나를 버렸지.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다, 이년아. 당신이 배마리 여사님의 며느리 주영선 씨입니까? 어제 당신이 시어머니를 강원도 둔내에 유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관은 며느리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저를 버려놓고 실종 신고를 한 뒤 생사가 불분명한 채로 몇 년을 기다린 뒤에 사망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썼다면서 가짜 유서까지 조작하고 있었어요. 유서의 내용은 내 모든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준다였죠. 절 죽게 내버려 두고 내 재산을 가로챌 악독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재판을 하는 내내 저에게 빌고 아들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절 진짜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정말로 제가 콩밥 먹게 두실 거예요? 우리 아들, 아니, 어머님 손자는 어쩌고요? 네가 벌인 죄값을 응당 받는 것이다. 손자는 아들과 내가 잘 키울 테니 범죄자인 너는 앞으로 내 아들도 내 손주도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한다. 당신과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후회해. 내가 효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 엄마를 버리려고 했던 여자를 봐줄 것 같아? 엄마가 용서해 주더라도 내가 못해. 깜빵이나 가버려 이 여자야. 제 아무리 며느리가 울며 빈다고 한들 선처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 앞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아들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지금 이대로는 어머니를 뵐 면목도 없습니다. 저는 당분간 국토 순례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녀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새 아들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제 아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떠난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하게 잘 있다며 아들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지 살이 많이 빠지고 피부가 검붉게 탄 늘 수그레한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원래 하던 주식을 열심히 하고 몇 동료들과 함께 투자사를 차리고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저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도 않고 혼자서 손자를 키우면서 말이죠. 이것으로 며느리가 일으킨 집안의 화는 잠잠해졌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며느리였던 아이는 지금도 한 번씩 찾아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구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참 심란합니다. 어미로서 자기 자식 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며느리에게 손주를 만나게 해줘야 할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혼자 고민해보아도 딱히 답이 서질 않아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꼭 말씀 좀 남겨주세요. 여러 말씀을 살펴보고 며느리에게 손주를 만나보게 해줄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 늙어서 글을 써보려니 참 쉽지 않네요. 제 글은 여기서 끝마칠게요.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했어요. 바로 제 며느리 때문이죠. 부디 시간을 내서 한마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노총각 노처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말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다들 20대 초반, 정말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했죠.
지금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지만 또 저 때는 아이가 국력이라고 정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가족에 막 5남매, 6남매, 7남매인 경우가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제 형제들도 다들 나이가 차면 빨리빨리 결혼을 했는데 유일하게 늦게 결혼한 게 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빨리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소개팅도 받아보고 맞선도 주선도 받아보고 당연히 연애도 할 만큼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더라고요. 너는 대체 결혼을 언제 하려고? 네 나이가 이제 곧 30이야. 우리가 네 걱정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잔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한다고 했다만 아무도 데려오질 않잖니. 네가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별로인 것도 아닌데 아휴, 일을 어쩌면 좋을지. 20대 중반까지는 부모님도 그저 지켜만 봤지만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점점 저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병 쪽으로 소개팅을 받고 그랬는데도 연애까지는 어떻게 갔다 싶으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며 헤어지자고 그러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와서 한동안 발모제 바른다고 고생했어요. 심지어 제 위에 있는 누나는 물론이고 아래에 있는 동생들까지 하나하나 결혼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더욱 조급해졌죠. 정명아, 누나 결혼해. 다음 달쯤에 할 거니까 잘 차려입고 와. 다음 달? 벌써?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식당 문제 때문에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어. 어쨌든 저번에 누나가 사준 정장 그거 입고 와. 정명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니까. 형, 참, 나도 내년 봄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 이 소식을 언제 전해줘야 싶었는데 누나 소식 전하면서 같이 전하게 되네. 근데 형은 언제 가는 거야? 우리만 가니까 형이 혼자 남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니야, 미안할 거 뭐 있어. 누나랑 너 다 잘 살면 되지. 어쨌든 결혼 축하해. 축의금 넉넉히 할게, 누나. 가족들 결혼식을 가는데 마음 놓고 축하를 해줄 수 없는 기분 아시나요?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차려입은 동생들을 보면서 박수는 쳐주는데 제 마음 한구석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렇게 30살이 넘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쯤 되면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란 걸 알았는지 저에게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 스스로 혼자 눈칫밥을 먹고 있긴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자기 아내랑 남편이랑 신혼집에서 사는데 오로지 저만 그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짝이 찾아오나 보더라고요. 31살 때 정말 운이 좋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아내 역시도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 상황도 잘 이해가 되고 통하는 것도 많고 게다가 아내는 그걸 제외하고도 성격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손을 잡고 처음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키러 갔을 때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정말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30 넘어서 결혼 못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일찍 태어난 게 죄라면 죄인 것을.
아무튼 아내와 결혼을 하고 슬아의 외동아들도 하나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나 자식까지 생긴 마당에 애 뒷바라지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애초에 자식은커녕 결혼조차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며 단념하던 상황에서 기적처럼 만난 아내, 그리고 기적처럼 낳게 된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들이 나이가 차서 혼기가 되어가지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처럼 아들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귀에 이골이 나도록 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 나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에 적어도 아들만큼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네가 능력 있고 혼자 사는 게 좋다면 왜 굳이 무리해서 결혼을 해야 하겠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우리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래. 아버지, 저랑 생각이 같으셔서 다행이에요. 저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고양이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기도 하고 연애도 해봤지만 결혼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을 놓게 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아들 녀석도 꽤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연애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저는 아들에게 연애도 결혼도 그 무엇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현석이 이 녀석 이러다가 다 늙을 때까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애 결혼을 시켜야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혹시 현석이한테 결혼하라 이야기했어?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기억하잖아. 나나 당신이나 부모님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압박받았던 거. 나는 우리 현석이가 연애 안 하고 싶고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설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부모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아니잖아. 자식 의사가 먼저지.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비혼주의는 좀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한들 우리 죽고 현석이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현석이한테 형제가 있었어도 이렇게 말 안 해요. 지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일인데 쟤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라고요. 당신도 솔직히 나 없이 혼자 이 집에 있다 생각하면 마음의 병 안 오겠어요? 우리가 재촉해야 한다고요. 에헤, 이 사람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결혼은 재촉하고 스트레스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가 안 하고 싶다는 걸 어찌 시켜? 나도 당신이랑 말 안 통해요. 오늘 밥은 당신이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요. 뭐? 아내는 어찌됐던 아들이 반드시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토론 아닌 토론을 했지만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 혼자 밥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아들이 20대 후반이었던 시절부터 여자친구는 있냐, 왜 안 사귀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면서 은근히 압력을 가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저 젊었을 때랑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나마 저는 연애 안 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 숨통 같은 작은 구멍은 있었지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아내가 와서는 결혼해라 연애해라 하면서 들들 볶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내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일 친구 결혼식 다녀올 거예요. 그래? 네. 언제는 결혼식을 갔다 온다는데 애 얼굴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다 결혼하고 있는데 자기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어물어물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혼자 받아온 스트레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일찍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다리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간 너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거짓말같이 결혼도 연애도 그 아무런 이야기도 안 꺼내더군요. 그렇다고 분위기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과적으로 연애든 결혼이든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그 어리고 젊었던 아들도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나 아들이나 서로 먹고 사는 게 바빴던지라 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희한테 깜짝 소식을 전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좀 데려오려고 하는데 시간 되세요? 결혼할 사람? 네, 아버지. 좋은 사람이라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옆에 계시죠? 현서가 너무 잘 됐다. 내 이런 날이 언제고 올 줄 알았는데 얼른 데려와라 얼른. 혹시 아가 음식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줘야 싶은데. 이 사람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어머니 편한 걸로 그냥 준비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맛있는 걸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마. 조심히 내려와야 한다. 네, 어머니. 여자의 이응자 한 번 안 꺼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니. 반쯤 포기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내는 심지어 너무 기뻐 춤까지 출 기세였어요. 허나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아들이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다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는 며느리 될 사람 맛있는 거 차려준다면서 새벽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이 다 저물기 전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랑 아내랑 정말 버선발로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도티 화이입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첫눈엔 알 수 없었지만 느낌상 동남아에 가까워 보였죠. 아내가 불이 나게 며느리 될 사람을 상앞에 앉히는 동안 제가 아들한테 살짝 물어보니 베트남 여자라고 했습니다. 요새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잘 맞으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었죠. 근데 아들 나이에 비해서 데려온 여자가 너무 어리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듯 했어요. 며느리는 어리게 보였던 만큼 실제로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겨우 22살이었으니까요. 그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 것에 반색했던 아내도 나이를 듣자마자 완전히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거실에서 아들과 셋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 여자라니
아니, 베트남 여자인 건 고사하고 네가 40이 넘었는데 아내 될 사람이 22살이라고? 너무 어리지 않니? 아, 그게요. 아버지, 제가 국제결혼 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소개를 받은 여자예요. 2년 전에 신청해서 만나보니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말이 좋아서 국제결혼이지. 그런 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자라는 것은 사실상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낭만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자고 생판 타국의 어린 여자를 돈 주고 산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차라리 네가 정말 어떠한 인연이 닿아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거면 이해를 해볼 노력이라도 하지. 국제결혼 업체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거는 결국 돈 주고 아내를 사는 거랑 다름이 없는 일이지 않냐? 나는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는 결혼이에요. 왜 사람을 산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그래요, 여보. 어쨌든 우리 애가 소개를 받긴 했지만 서로 정이 들었다 하잖아요. 이게 뭐 나쁘게만 볼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석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냥 일반 한국 여자들하고는 연이 닿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보, 잘 생각해봐요. 기껏 인사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결혼을 무른다고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 애가 좋다 하니 허락해 줍시다. 글쎄, 난 싫다니까. 허락 못한다, 저 아이. 거의 돈 때문에 여기 팔려온 거나 다름없어. 22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우겼습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어찌됐든 며느리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많이 어리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 문제로 한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솔직히 어리기도 어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다못해 자연스레 만나게 된 사이도 아니면서 그냥 정말 결혼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죠. 게다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며느리랑 따로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며느리가 이 결혼 꼭 하고 싶다잖아요. 저한테 어제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언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야? 왜 상의도 없이 앞서 나가? 그야, 당신이 너무 꼿꼿하게 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얘는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현석이 아내가 되고 싶대요. 현석이랑 잘 살 수 있대요. 그럼 됐죠. 이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내의 설득도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까지 네 가족이 제 명의로 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이 확실히 반대하고 싶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의 결혼 직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아가야, 이제 슬슬 저녁 시간 다 돼가는데 밥은 했니? 금방 할 거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알았다. 재촉한 거 아니다. 천천히 해도 돼. 며느리가 정말 기본도 안 된 애였습니다. 어리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수준급으로 구사했습니다. 차라리 말귀라도 못 알아먹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아무튼 일하는 거 없이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데 당연히 청소든 빨래든 집안일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빠릿빠릿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큰 대자로 널브러져서 TV만 보고 있길래 혹시나 기분 나쁠까봐 좋은 말로 물어보는 것조차도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면서 답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에 적응을 못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났죠. 그렇게 집안일을 하기 싫으면 너도 현석이처럼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집안일 하라고 닥달 안 할 테니. 직장을 구하라고요?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정말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구나. 예, 그럼 청소만이라도 좀 거들어라. 네 시부모가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는 거니? 아버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 방 청소는 제가 하잖아요. 그럼 됐죠? 제가 왜 아버님, 어머님 방까지 청소해야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며느린 제가 싫은 말을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네 나라 말로 꿍얼대었어요. 그나마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보, 왔어요? 하면서 제법 아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거 하나 보고서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 300만 원만 좀 붙여주세요. 300만 원? 갑자기 웬 300만 원? 현석이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생활비 안 줬어? 생활비는 받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핑계도 가지각색이었죠. 처음에는 베트남에 사는 어머니가 아프다길래 비록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그래도 사돈댁인 만큼 빨리 치료하고 얼른 나으라고 이야기 전해달라고 하면서 바로 돈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주니까 그 뒤에도 이번엔 아버지가 아프다느니 어머니가 저번에 치료를 받고서 나았는데 다시 병이 도졌다느니 집이 비바람에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자게 생겼다느니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정말 부모님이 아프고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거면 최소한 영상통화를 해서 직접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웅얼웅얼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저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동안 돈 달라고 했던 거는 다 핑계였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현석이 너, 네 아내가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라.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생활비만 주고 그 외는 부탁하는 거는 누구 핑계를 대던 주면 안 돼. 왜요? 그간 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몇 번 해줬더니 거짓말인 것 같더구나. 매번 다 핑계였어. 일단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부분은 아내에게 잘 말해볼게요. 하지만 아들은 저 모르게 며느리한테 생활비 외적으로 얼마씩 돈을 주고 있었죠. 계좌이체하는 걸 저한테 한 번 걸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진짜로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돈 뜯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붙이는 거라고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데 어떡해요. 라면서 달라는 돈을 꼬박꼬박 다 주는데 이건 누가 봐도 호구 잡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국제결혼 같은 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새 젊은 동남아 여자들이 나이 많은 한국 남자 노려서 결혼해주는 대가로 이것저것 돈 받아가지고는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아들도 혹시나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며느리가 도망만 안 갔지 돈 뜯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다그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한테 절절 길면서 죽고 못 사는 듯이 보니까 며느리도 점점 저와 제 아내를 하대하기 시작했죠.
저 바쁘니까 빨리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정도는 어머님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찬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조금 이따 나가봐야 해서 밥할 시간 없어요. 아까 현석 씨가 방 청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죠? 어려서 더 거리끼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굴었죠. 당당하게 저와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라고 한마디 좀 하려고 하면 꽥꽥 소리를 질러대니 못 참겠더군요. 아가,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요즘 시부모를 너무 막대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청소며 빨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네 시어머니가 네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고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뭐 부족하게 해준 거 있니? 가족 아프다면 돈 보내주고 무슨 집이 무너졌다 하면 그거대로 돈 주고 내 아들도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다 해주고 있잖니. 그럼 너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늘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쇼핑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니? 아버님, 언제는 아버지처럼 편하게 생각하라시더니 어이없네요. 저 그냥 제 나라로 돌아갈래요. 뭐? 제 나라로 간다고요. 저도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와서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현석 씨 밥도 가끔 챙겨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상하세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느니 돌아가기 전에 고소를 할 거라느니 어쩌냐면서 반대로 저희를 협박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혼낸 것에 대해서 그래도 타지에서 왔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던 아내도 그쯤 되니까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얘야, 정말 좋은 말로 하려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 어디 네 멋대로 해라. 지금껏 네 멋대로 하고 살긴 했다만 네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 우리도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더 이상 널 며느리로 봐줄 수도 없고 어디 네 멋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며느리는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조르르 달려가더니 오늘 일을 막 설명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집 간다고 비행기표 끊어달라는 거냐고요? 예, 현석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쟤, 네 직장 나가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다. 우리가 뻔히 앞에서 청소기 돌리고 걸레 빨고 있어도 손 까딱 안 해. 나도 어렵게 결혼한 네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바라겠니? 근데 쟤랑 살다간 내 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큰 소리 내본 거다. 어쨌든 난 절대 못 참겠다. 제 나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 분노에 찬 아내의 말이 끝나자 아들은 침울한 얼굴로 절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이 진짜예요? 저는 더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도 다시 며느리에게 가는 것 같더니 뭐라 한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할 때 같이 일하도록 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사는 거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일할 땐 같이 도와드리는 게 여기선 예의야.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나도 당신과 헤어지는 걸 고려할 거야. 그 다음에 며느리가 뭐라 했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쪼록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버님, 여기 걸레요. 제가 빨아놨어요. 어머님, 장은 제가 보러 갔다 올게요. 맛있으세요?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마음은 놓였어요. 무엇보다 몸이 편했으니까요. 네 사람 못새 집안일을 이제 세 사람이 하니 일도 줄어들고 파스 붙일 일도 없었죠. 아무래도 며느린 아들이 무섭고 단호하게 나가자 거기에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잠을 자면서도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며느리 얘기를 하곤 했는데 아내는 변한 것 같긴 한데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바뀌긴 했으니 한번 믿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던 며느리의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어요. 이젠 자기가 알아서 이부자리 정리도 하고 저희 침실도 대신 청소해주고 밥 차리는 것도 웬만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더군요. 옆에서 보니 생각보다 손길도 꽤 야무졌어요. 집안일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니 참 잘하는 아이였더군요. 아가야, 잘하는데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간이 맞는단다. 싱겁게 먹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지거든.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아내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죠. 어쩔 땐 엄마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둘이서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붕어빵도 사 먹고 오고 옛 기억은 다 잊혀진 듯 옆에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의 사건이 터집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내는 평소 귀금속을 한 서랍에만 보관을 해두는데 맨날 도둑들 걱정이 많아가지고 서랍을 언제나 열쇠로 잠가둡니다. 근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가니까 늘 잠궈두던 서랍장이 열려있고 아내 귀금속이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서 마침 집에 있던 며느리한테도 혹시 찾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잡듯이 뒤져도 반지며 목걸이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계속해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서 죽으려고 하고 저는 저대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문득 며느리에게 눈이 갔습니다. 제가 같이 찾아보자고 했으니 찾는 척을 하기는 하는데 어쩐지 기분이 쎄했죠.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가 일주일 전 은근슬쩍 귀금속 얘기를 꺼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왜 서랍장에 열쇠를 걸어 잠그시는 거예요? 도둑들까봐 그러지.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긴 해도 혹시 몰라. 우리 집에 가져갈 거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잘 보관해둬야지.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열쇠는 어머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귀찮게 그러진 않고 그냥 내 옛날 쓰던 핸드백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써.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라면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았겠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니 거리낌 없이 열쇠의 위치를 말해준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날의 대화를 말하며 며느리 짓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예요. 걔가 아무리 돈이 궁했다 해도 도둑질까지. 분명 틀림없어. 그 열쇠 위치 우리 식구들 말고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며느리 포함해서 우리 4명인데 며느리 짓이야. 아니에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내는 설마 아닐 거라며 며느리를 믿으려 했지만 아내 역시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내가 잠깐 나가게 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대 시트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 엎으며 찾았는데 귀금속이 보이질 않았어요. 촉감은 분명 며느리 짓이 분명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퇴근하고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거기 아끼시는 게 잔뜩 들어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어머니 혹시 어제 대문 열어놓고 주무셨어요?
아들은 며느리 지실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하고 순진한 얼굴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얼굴에 대고 며느리일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우물쭈물거렸어요. 근데 거기서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대문 닫아놓으라고 하셨을 때 제가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어떡해요. 저 때문에 그 비싼 보석들이. 딱 봐도 연기였습니다. 그 눈물 연기에 정말 혀가 내둘러지더라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가슴만 조려대던 차에 아내는 귀금속을 잃었다는 충격에, 그것도 며느리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름시름 알아갔어요. 저 역시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나 진실이 밝혀졌으면 했고요. 현실적으로 저나 아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아들한테 한번 날 잡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그 여자한테 너무 홀려 있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막상 잘 좀 해결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여자 판을 들까봐 두려웠어요.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하라는데 차마 아내에게까지 이런 걱정을 전달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에겐 평소 베트남에서 가져온 커피라며 그걸 보관해두고 있는 상자가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먹을까 하여 며느리 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게 보이더군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선 이 일이 다 지난 일인 줄 알 테니 경계심을 풀었을 거고 지금쯤은 이 방에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전 서둘러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그곳에서 그토록 찾길 원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기가 차 숨이 안 쉬어졌죠. 저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며느리 앞에 들이대었어요. 너 이제는 하다하다 할 게 없어서 도둑질까지 해? 어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시부모를 갖고 놀아! 며느리는 좀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픽 웃더군요. 저도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훔친 거 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뭐라고? 네 물건 안에 있는데 이게 네가 훔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전 훔친 적 없어요, 아버님. 아니, 이게 뭔 소란이에요? 내 목걸이가 왜 거기... 설마 며느라가 네가 훔친 게야? 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아버님이 보신 것도 아니면서 괜한 사람 잡으시고 계세요. 기가 막히는구나, 정말. 아,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다가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서 안 했는데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랑 현석 씨 결혼 생활에 너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현석 씨를 생각하신다면 이 집은 저희 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그리 해줄 것 같으냐? 도둑질한 거 걸렸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나가란 말을 해? 정말 그런 말은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며느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했고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며느리 옆으로 가더니 세게 뺨을 내려쳤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현석 씨한테 다 이럴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손댔다고 다 말할 거라고요. 어머니 각오하세요. 그래, 말해라. 다 말해. 나도 말하마. 네가 도둑질이나 하는 애라는 거. 그러고도 적반하장으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그래, 어디 해보자꾸나. 지금껏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을 앉혀놓고 차분히 이 모든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며느리를 저희가 있는 쪽으로 불렀어요. 며느린 이미 준비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으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요. 여보, 나는 억울해요. 정말로 억울해요. 난 잘해드리려 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뭐만 하면 잘못했다고 다시 하라고. 심지어 저번에 김치 담그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날 저 혼자 많이도 울었어요. 여보, 난 너무 억울해요. 제발 내 누명 좀 풀어줘요. 며느리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마치 며느리가 사람의 가면을 쓴 악녀처럼 느껴져 더 말을 이어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짐 싸, 당장. 뭐라고요? 짐 싸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그럴 분들 아니셔. 그건 어머니 아버지와 40년 이상을 살아온 내가 잘 알고 있지. 당신 거짓말에 더 속지 않아. 오늘부로 끝이야. 당신 나라로 돌아가. 그 말에 며느린 이내 할 말을 잃었고 몇 번 더 변명을 했지만 아들이 받아줄 기세를 보이지 않자 울면서 밖으로 뛰쳐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현명했기 망정이지 만약 아들이 그 거짓말에 속았다며 속는 척을 하여 우리를 버리려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희 집안은 말 그대로 그 베트남 여자한테 먹힐 뻔했죠. 어리다고 해서 안쓰럽게 봐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다고 봐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당부드려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며느리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늘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인생에 큰 고비 없이 좋은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